네, 장경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아도 돈 될 부동산 보인다가 주제입니다. 돈 되는 부동산이라면은 뭐가 가장 큰 변수가 될까요? 당연히 아니, 어떤 변수,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들어갔을 때 이게 돈이 갑자기 팍 되기 시작할 거예요. 집값이 오를 때. 뭐 집값이 오를 때, 그러니까 집값은 뭐 여러 가지 오르는 변수가 있지만은 네. 정책일 것 같아요. 그죠?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5층으로만 질 수 있게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100층 짓게 할게. 논을 이제 앞으로 논으로 쓰지 말고 도시로 써. 그 다음에 여기에 철도 놓을게. 이런 정책들이 가미가 됐을 때 엄청나게 큰 변수가 발생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 부동산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조기 대선이 또 치러지게 됐죠. 거기에다가 지금 막혀있던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주려고 하고, 일기 신도시도 노후도시특별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대권을 바라보는 오세훈 연끌정책 내놨다. 그게 뭐냐면은 규제 철폐 시리즈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규제 철폐가 뭐죠? 기존에는 제한해놨던 것들을 이제 걷어내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바로 규제 철폐겠죠. 이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철폐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주거 시설 의무 축소. 비주거 시설이 뭐죠? 집이 아닌 시설. 집이 아닌 거, 그죠? 상가, 오피스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말 그대로 주거가 아닌, 집이 아닌 시설을 의무적으로 예전에는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상업지역이랑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은 쉽게 말해서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이겠죠. 여기 논현동에 있는 먹자골목 이런 것들이 다 상업지구겠죠. 그 다음에 기업 빌딩들이 모여있는 데들, 엄청 고층 빌딩은 상업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은 뭐냐면은 이런 비주거 역할 조금, 그리고 주거지역도 조금, 그래서 주거지역이 준하는 지역이다 해서 준주거 지역이라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이 두 개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거 시설이 상업지역에서는 20%, 준주거 지역에서는 10%. 뭐에 20%, 10%일까요? 연면적에 20%, 10%를 비주거 시설로 지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가 딱 하면 떠오르시죠? 신도시 가면은 엄청 공실, 임대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상가가 집보다 잘 안 팔려요. 근데 이 의무가 축소되면 어떻게 되죠? 상가나 오피스로 지어야 됐던 면적을 집으로 지을 수 있겠죠. 그 규제 철폐를 서울시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좀 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단지를 만들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공실, 그런 문제를, 상가 공실 이런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의무를 지금 줄이려고 한다. 두 번째 정책은 공공기여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개발 사업을 하면은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가져갔습니다. 공공에 헌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줄여주겠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종상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토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층에서 20층, 20층에서 30층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은 그 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 연면적 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용적률을 지역마다 제한을 해놨어요. 근데 이 제한된 A 단계에서 B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걸 종상향이라고 하는데, 이 종상향을 할 때 고정적으로 공공기여는 몇 프로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3종 주거지역 300%에서 준주거 500%로 올리면은 20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공공기여 뜯기는 거 뜯기고 또 임대주택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0% 다 채우면은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410, 420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00%까지만 올렸어. 500%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200% 올랐을 때 10% 뺏어가는 거였으니까 절반인 5%만 받을게. 그러면은 10%당 한 1%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올린 것만큼만 공공기여 헌납을 받을게 라는 또 규제 철폐 정책을 서울시가 내놨습니다. 그리고 입체공원 제도라는 걸 또 도입했어요. 공원이 뭐죠? 나무 있고. 그래서 나무 있고 벤치 있고 그쵸, 벤치 있고. 그런 게 공원인데, 기존에는 1000가구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아파트 옆편에다가 공원을 만들었어야 될 거예요.
됐어요. 신축 아파트 단지 가보시면은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 공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블록 깔려있고 나무들 있고 뭐 약간 벤치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게 기부 체납으로 만든 공원입니다. 의무화가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땅이 뺏기니까 아까 말했던 연면적이 줄어들겠죠. 대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연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지을 수 있었던 집을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도 당연히 악화되겠죠. 더 큰 문제가 이렇게 공원이 만들어져서 공공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하죠? 관리비로? 아니, 공공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공공에서 하게 돼 있어요. 공공 예산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에 아니면 도봉구에 아파트 단지가 100개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원이 몇 개 생기는 거죠? 단지가 100개니까 100개. 공원도 100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공원이라도 최소한 청소할 인력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청소할 인건비 필요할 거고, 나무 가끔 좀 가지치기도 해줘야 될 거고, 나뭇잎도 좀 쓸어야 될 거고, 그죠? 그렇게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원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각 자치구에 있는 공원 녹지 관리 예산이 대폭 늘어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써야 되는데 관리해야 될 공원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이게 땅으로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짓는 건물 옥상에다가 아니면 중간에다가 짓는 공원도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이 기부 체납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원 모양도 예전에는 그 보도블록 깔려있고 그냥 벤치 깔려있고 그냥 평지에 그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모양의 공원이 만들어지겠죠. 건물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 그죠? 건물이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모양의 공원. 그러면 평지에서 건물 옥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옥상만큼의 면적만 뺏기니까 용적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용적률 300%다 하면은 대지 면적의 3배만큼 연면적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땅 자체를 뺏겨버리면은 그 뺏긴 면적 곱하기 3을 뺏기는 건데, 옥상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게 되면은 나머지 2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성도 개선이 되는 거죠. 그만큼 집을 더 지어서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평평한 평지에 흔해 빠진 공원보다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공원을 만드니까 미관적 기능도 향상될 수 있겠죠. 재미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 가면 있는, 지금 요 밑에는 디올 매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 위에 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멋있죠? 이런 공원을 앞으로 기부 체납으로 허용을 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체공원 허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종상향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최근에 규정을 명확하게 지침을 정했어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지하철역 250m 알파 이내에 들어오는 부지를 종상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필지를 완전히 종상향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쪼개가지고 종상향 해줄 수 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250m 알파 내에 들어오는 그 면적만큼만 종상향을 하겠다는 게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종상향 해주는 거의 원칙 두 번째가 서울 공시지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종상향 해주겠다는 것도 서울시가 기준을 새롭게 추가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공시지가 낮은 지역은 예전에는 좀 입지도 좀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진 지역이었지만 그럼 종상향에서 일반 분양 수익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분담금도 줄어들고 효과가 좀 더 생길 수 있겠죠. 종상향이 위로 높게 더 쌓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또 맞나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는 게 있고 건폐율이라는 게 있는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해가지고 우리 건물의 바닥 면적 있잖아요.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을 총 합친 걸 연면적이라 하거든요. 연면적.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당연히 높이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건물 높이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땅이 네모나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모 안에 꽉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파트 단지처럼 중간에는 공원으로 꾸미고 중간중간에 아파트 동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건물이 올라간 바닥이 있을 거고 그냥 평지로 남아있는 바닥이 있겠죠. 그 건물이 올라간 바닥의 면적만 합친 거를 건폐율이라고 해요. 1층 바닥의 면적에 대지 면적 대비 1층의 바닥 면적 합.
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 두 개가 결합되면은 그죠? 같은 건폐율에서 용적률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충수가 올라가죠. 근데 건폐율이 올라가면은 그죠? 충수가 같은 용적률에서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가면은 개선문안의 구도심 있잖아요. 용적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거기가 3층, 4층 건물이거든요. 용적률 300% 가까이 됩니다. 우리 아파트 지금 30층, 40층짜리 아파트들이잖아요. 용적률 300%예요. 똑같은 용적률 300%입니다. 근데 다 차이가 뭐다? 건폐율 차이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를 용적률 자체를 올려주면은 같은 건폐율 안에서 더 높게 지을 수 있겠죠.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종상향 외에도 지금 정부에서 그게 아니라 법적 상한, 아까 토지마다 용적률 상한을 정해놨다고 했잖아요. 그 상한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푸는 정책을 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내에서도 법적 상한보다 높게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거를 따라갈 수 있는 조례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임대 의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만큼 지어서 공공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을 하도록 공공에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어떤 지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집값, 그러니까 땅값이 낮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줄여주기로 했어요. 그게 사업성 보정계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황 용적률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구축 용적률 있잖아요. 구축 용적률이 높든 낮든 예전에는 기준 용적률이라고 서울시에서 미리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공공기여를 얼마만큼 가져간다. 임대주택 얼마로 지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그 기준 용적률보다 넘어서서 이미 구축이 지어진 데들 있잖아요. 그 넘어선 만큼 손해를 봤을 거잖아요. 그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도 서울시에서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일정 부분을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는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로 하도록 하는 순부담률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조금 안 좋던 지역들이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면은 엄청 사업성이 개선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용적률 이양제라는 것도 이거는 아직 도입 전이고요. 곧 도입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지금 경복궁 있잖아요. 그죠? 경복궁 옆에 보면은 북촌하면 서촌 하는 마을 있고 그 앞에 뭐 땅들 있잖아요. 그 주변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저층으로 유지되겠죠. 그런 것처럼 경복궁뿐만 아니라 서울은 백제시대에도 수도였고,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의 수도였고, 그 외의 시대에도 엄청 중요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문화재가 있겠죠. 그런 문화재 주변, 우리 지금 왕릉들 있잖아요. 선릉, 선정릉, 그 주변에는 고층으로 개발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아까 토지별로 용적률이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그 용적률조차 다 찾아먹지 못하고 눌려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별도의 규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화재 그 경관이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해놓은 건데 이 지역을 고층으로 풀어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안 걸려있는 지역에 그 남은 용적률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뭐 용적률을 주고 여기에 대한 개발 이익을 받거나 여기를 뭐 묶어가지고 공동으로 이익을 쉽게 말해서 이익을 나누는 쉐어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용적률 이양제입니다. 용적률 이양제가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문화재 보호 주변 지역은 개발이 안 되니까 계속 낙후되고 노후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양해주고 개발 이익을 쉐어받으니까 이 주변 지역을 조금 깔끔하게 보수도 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재 보존 지역을 좀 더 잘 가꿀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거고요. 그리고 개발권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또 그 주변 지역은 또 고밀 개발을 해서 엄청 또 우리가 멋있는 빌딩도 짓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도시를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죠. 다 막 무조건 고층 빌딩으로 지면은 빡빡해가지고 콩콩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는 높게 짓고 어디는 조금 낮게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불만이 없는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 개 개발, 저층 문화재 보존 지역의 어떤 보존을 위한 개발, 그리고 고밀 고층 지역의 고층으로 개발하는 이 두 가지 다 사업성이 다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 이제 꺼진 외곽지를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